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분원 마을,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어느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이 마을은 예로부터 왕실에 진상하는 도자기를 굽는 곳이라 동네 어귀에만 들어서도 구수한 흙내와 장작 타는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와 지붕이 으리으리한 최진사댁은 3대째 내려오는 장맛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간장이 바로 이 집 장독대에서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했으니 최진사댁 장독대는 그야말로 보물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집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이유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며느리 분이 때문이었습니다. 분이는 본디 몰락한 양반가의 교수로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하고 마음씨는 비단결 같았으나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만 댔다 하면 멀쩡하던 물건도 박살을 내고 마는 이른바 마의 손을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도 여지없었습니다. 분이는 시어머니 문안 인사를 드리기 위해 단장을 하려다 거울을 엎어 깨뜨리고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부랴부랴 빗자루를 찾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며 방문 창호지에 커다란 구멍을 뚫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새아가. 아침부터 도대체 무슨 굿을 벌이는 게냐? 안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 최씨 부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분이는 치마폭을 움켜쥐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깨진 거울 조각을 치우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송구하옵니다. 제가 쥐도 잡지 못할 만큼 겁이 많은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문이 덜컹거리는 바람에 그만. 분이는 얼토당토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방문 밖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마당을 쓸던 하인 칠성이가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씨, 바람은커녕 나뭇잎 하나 안 흔들리는데 무슨 바람 타령이십니까? 차라리 쥐가 나와서 씨름을 했다고 하십시오. 칠성아, 너는 조용히 하거라. 내 마음이 놀라 그리 느꼈다는 것이다. 분이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코끝에 묻은 검댕 때문에 위험은커녕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푹 숙이고 빗자루질만 해댔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첫 번째 소동이었습니다. 아침상을 물리고 난 뒤 분이는 점수라도 따볼 요량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백자 찻잔을 닦아드리려는 효심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엌 식구들은 분이가 들어오자마자 마치 호랑이라도 본 듯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기씨, 제발 여기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솥뚜껑을 솥 안에 빠뜨리셔서 국을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참모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분이는 의욕이 넘쳤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다를 것이다. 내 기필코 어머님의 찻잔을 파리가 낙상할 만큼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을 테니 비켜보거라. 분이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찻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주를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뽀득뽀득 소리가 날 때마다 참모의 심장은 쫄깃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분이가 찻잔에 굽을 닦으려 힘을 주는 순간 손에서 미끄러진 찻잔이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분이는 놀라서 찻잔을 잡으려 허우적거렸지만 그녀의 손은 찻잔 대신 옆에 있던 식초 항아리를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와장창. 식초 항아리가 깨지면서 시큼한 냄새가 부엌을 진동시켰고 공중 제비를 돌던 백자 찻잔은 다행히 참모가 몸을 날려 받아내었으나 참모의 치마는 식초 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기씨, 차라리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요. 참모의 비명에 분이는 머쓱하게 뒷머리를 극적이며 부엌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소동이었습니다. 의기소침해진 분이는 사랑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남편 경서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경서는 과거 공부보다는 흙을 만지고 그릇 굽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 한량이었습니다.
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경선은 읽던 책을 황급히 덮었습니다. 부인 오셨소? 얼굴이 왜 그리 시무룩하오? 서방님, 저는 왜 이리 하는 일마다 사고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께 칭찬 한번 듣고 싶은데 손만 대면 물건들이 비명을 지르며 깨져버리니 원. 경선은 빙그레 웃으며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의 손이 워낙 고귀하여 천한 물건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게지요. 너무 상심마시오. 경서의 위로에 분이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책상 위에 놓인 붓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 글 공부는 잘 되어 가십니까? 이번 과거에는 꼭 급제하셔야 할 텐데요. 아, 그럼. 아주 잘 되고 말고.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서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책을 다시 펼쳤으나 책은 거꾸로 들려 있었습니다. 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적했습니다. 서방님, 책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아, 이것은 세상을 거꾸로 보아야 이치가 보이는 법이라서 일부러 그런 것이요. 부인은 모르는 심오한 뜻이 있소. 경서의 너스레에 분이는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부의 정이 참으로 깊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최 씨 부인이 외출 준비를 하며 분이를 불렀습니다. 아가, 나는 잠시 이웃마을 김진사 댁에 다녀올 테니 너는 집 잘 보고 있거라. 그리고 명심해라.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장독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거라. 특히 흑룡독은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니라. 흑룡독. 그것은 최 진사댁의 갑오 중의 갑오였습니다. 검은 유약을 발라 구운 큰 독으로 표면에는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무늬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 독에 장을 담그면 3년이 지나도 맛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깊어진다는 전설의 항아리였습니다. 염려 마시옵소서 어머님. 제가 장독대는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분이는 굳게 약속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가마를 타고 대문을 나서는 것을 보고 나서야 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법. 분이는 마당을 서성이다가 문득 장독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장독들이 마치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리 아끼시는 독인데 먼지라도 앉으면 속상해 하시겠지? 내가 아주 조심스럽게 깃털처럼 가볍게 먼지만 털어내면 칭찬을 듣지 않을까? 분이의 머릿속에 위험한 생각이 싹 텄습니다. 그녀는 살금살금 장독대로 다가갔습니다. 수십 개의 장독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 위에 모셔진 흑룡독은 위험이 넘쳤습니다. 분이는 마른 행주를 들고 조심스럽게 흑룡독의 뚜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살 닦으면 아무 문제 없어. 나도 할 수 있다고. 분이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리며 독을 닦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호랑나비 한 마리가 팔랑팔랑 날아들었습니다. 나비는 분이의 눈앞을 어지럽히며 흑룡독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어머 예뻐라. 나비야, 거기 앉으면 안 된다. 분이는 행주를 휘저어 나비를 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비는 약 올리듯 분이의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더니 흑룡독의 뚜껑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분이는 숨을 죽이고 나비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치마 자락이 발에 걸리면서 분이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어어! 분이의 중심이 무너지면서 그녀의 몸이 흑룡독을 향해 쏠렸습니다. 그녀는 넘어지지 않으려 본능적으로 흑룡독을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육중한 흑룡독은 분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기울어졌고 분이와 함께 장독대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화장창,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소리가 최진사댁을 뒤흔들었습니다. 칠성이가 빗자루를 던지고 달려왔고 부엌에 있던 참모가 국자를 든 채 뛰어나왔습니다. 심지어 사랑채에 있던 경서까지 버선발로 뛰어왔습니다. 그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천하의 보물 흑룡독은 산산조각이 나 검은 파편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묵은 간장이 분이의 옷과 얼굴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깨진 독조각을 멍하니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부인,
다친 데는 없소? 경서가 달려와 분이를 일으키려 했지만 분이는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검은 간장 위로 번져갔습니다. 서방님, 이를 어찌합니까?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더니 최 씨 부인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잊고 간 물건이 있어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장독대 쪽에 소란을 감지하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깨진 흑룡독과 간장 범벅이 된 며느리를 목격하고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에이, 이게 무슨 일이냐? 내 흑룡독이, 우리 가문의 혼이.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을 넘어선 분노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분이는 깨진 독 조각을 무릎으로 기어가 주워 모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제가 나비를 쫓으려다 그만. 나비? 고작 나비 한 마리 때문에 집안의 보물을 깨뜨렸단 말이냐? 최 씨 부인은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칠성이와 참모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경서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최 씨 부인의 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석고대죄를 하듯 안방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이 끊어질 듯 아프고 봄바람이 차갑게 식었지만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둔한 손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이 손을 잘라내면 사고를 치지 않을까? 왜 나는 남들처럼 얌전하게 살지 못하는가? 분이의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턱 끝에 맺혔다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최 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며느리 듣거라. 예, 어머님. 분이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갈라져 나왔습니다. 너는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살림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살림마저 거덜을 내는구나. 내 더 이상은 너를 감당할 수가 없다. 당장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청천벽력 같은 소쫓김 명령이었습니다. 분이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 독보다 더 좋은 독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최 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더 좋은 독? 흑룡독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도공에 혼이 들어가야 만들어지는 명품이다. 내가 그것을 무슨 수로 구해온단 말이냐? 구해오겠습니다. 아니, 만들어서라도 바치겠습니다. 천냥이 들든 만냥이 들든 제가 반드시 흑룡독보다 더 훌륭한 독을 만들어 어머님 앞에 대령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만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십시오. 분이의 눈빛은 절박함으로 이글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객기가 아니라 남편과 헤어질 수 없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경서가 나서서 어머니를 말리려 했으나 최 씨 부인은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좋다. 내가 정 그렇다면 기회를 주마. 하지만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때는 내 발로 이 집을 나가야 할 것이다. 최 씨 부인은 쾅 하고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달빛 아래 남겨진 분이는 깨진 흑룡독의 파편 하나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분원 마을을 감싼 어둠은 깊었고 그보다 더 깊은 한숨소리가 최진사댁 사랑채 뒤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쫓겨나지 않기 위해 호언장담을 하긴 했지만 사실 분이는 흙을 구별하는 법조차 모르는 문외한이었습니다. 흑룡독 조각 하나를 품에 안고 마을 뒤편 가마터로 향하는 분이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가마터는 밤이면 도깨비가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 탓에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아이고 도깨비야. 차라리 나를 잡아먹어라. 이대로 쫓겨나느니 도깨비 뱃속이 더 편하겠다. 분이는 가마터 입구 썩은 고목에 기대앉아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 것은 그때였습니다. 누구세요?
도깨비님이십니까? 분이는 바들바들 떨며 흑룡독 조각을 방패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것은 뿔 달린 도깨비가 아니라 하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나타난 남편 경서였습니다. 부인 접니다. 서방님, 여긴 어인일이십니까? 경서는 등불 대신 반딧불이 주머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희미한 빛 아래 비친 경서의 표정은 평소의 허허실실 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부인이 맹수 같은 어머니께 호랑이 굴로 들어가겠다 선언했는데 어찌 남편 된 도리로 가만히 있겠소. 부인이 독을 굽는다면 나도 돕겠소. 분이는 왈칵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서방님 안 됩니다. 서방님은 귀한 손으로 글을 읽으셔야지요. 이 천한 흙장난에 손을 대셨다가는 천하다니요. 흙은 만물을 낳는 어머니입니다. 공자께서도 곡식을 귀히 여기셨는데 그 곡식을 담는 그릇이 어찌 천하겠소. 게다가 경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분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내 사실 고백할 것이 있어. 과거 공부 갈압시고 서책을 펴놓긴 했지만 그 속에 숨겨두고 본 것은 도자기 비법 써인 도설이었소. 나는 글 공부보다 흙 냄새가 더 좋더이다. 분이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낮에 책을 거꾸로 들고 있던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경서는 소매를 걷어붙이더니 능숙한 솜씨로 가마터 주변의 흙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그릇은 좋은 흙에서 나오는 법. 이 금방 흙은 찰기가 부족하여 흑룡독 같은 명물을 만들기 어렵소. 산 너머 백토광산에 가야 진짜 흙을 구할 수 있을 것이요. 그날부터 부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 눈을 피해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척하고 밤이면 몰래 담을 넘어 산으로 향했습니다. 경서는 지게를 지고 앞장섰고 분이는 호미와 망태기를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분이가 헐떡거리자 경서는 슬며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인, 내 손을 잡으시오. 밤길이 험하니. 두 손이 맞잡아지는 순간 분이의 거친 손바닥과 경서의 부드러운 손바닥이 만나 묘한 온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서방님 손은 참 곱습니다. 제 손은 솥뚜껑 운전하느라 굳은 살만 배겼는데. 무슨 소리. 부인의 손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귀한 손이요. 내 손이 부끄러울 따름이지. 산 중턱에 도착한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경서가 짚어주는 곳을 파면 어김없이 뽀얀 속살 같은 백토가 나왔습니다. 와, 서방님 정말 신기합니다. 어찌 땅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겁니까? 허허, 흙도 숨을 쉬지 않소. 숨구멍을 찾으면 되는 것을. 경서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양반 체면 따위는 벗어던진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흙을 퍼담는 경서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자 분이는 저고리 소매로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힘드시지요? 제가 해야 하는데. 아니요. 부인과 함께하니 천하장사가 된 기분이요. 두 사람은 지게 가득 흙을 싣고 내려왔습니다. 가마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달기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가져온 흙을 물에 풀어 불순물을 걸러내는 수비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하오. 흙 속에 티끌 하나라도 섞이면 가마 안에서 그릇이 터져버리거든. 경서는 흙탕물에 발을 담그고 쉼없이 밟았습니다. 찰박찰박. 흙을 밟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분이도 치마를 걷어 올리고 함께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흙의 감촉에 몸서리를 쳤지만 이내 남편과 발을 맞추며 리듬을 탔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서로의 꼴을 보며 두 사람은 키득거렸습니다. 부인 얼굴에 점이 생겼소. 왕점이요 왕점. 어마 서방님 코에는 수염이 생겼습니다요. 그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 어느덧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곱게 걸러진 흙으로 반죽을 만들 차례가 되었습니다. 경서는 물레 앞에 앉아 경건한 표정으로 흙덩이를 올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숨소리도 크게 내면 안 돼요. 경서의 발이 물레를 차기 시작하자 흙덩이가 뱅글뱅글 돌며 살아 움직이는 듯 꿈틀거렸습니다.
경서의 손길이 닿는 대로 흙은 오목해졌다가 볼록해지고 길어졌다가 넓어졌습니다. 분이는 그 신기한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정말 도깨비 맞으시지요? 어찌 흙이 저리 말을 잘 듣습니까? 하지만 경서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모양은 흑룡독인데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자꾸만 호리병이나 사발 모양으로 변해갔기 때문입니다. 역시 눈으로 본 것과 손으로 하는 것은 천지 차이로구나. 몇 번의 실패 끝에 찌그러진 항아리 하나가 겨우 완성되었습니다. 분이는 그것마저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약간 배가 나온 것이 꼭 칠성이 닮았습니다. 허허, 칠성이 배라니. 너무하오. 경서가 멋쩍게 웃으며 망친 흙을 다시 뭉치려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구냐? 경서가 소리치자 숲을 뒤에서 칠성이가 머리를 극적이며 나타났습니다. 헤헤, 도련님. 아씨, 밤마다 어디 가시나 했더니 여기서 흙장난하고 계셨습니까? 아오. 비밀이 탄로난 순간이었습니다. 경서와 분이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칠성이가 입을 놀리면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칠성아, 제발 모른 척 해다오. 내 이 은혜는 꼭 갚으마. 분이가 사정하자 칠성이는 능글맞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럼요, 입은 무겁게 닫아드려야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저도 끼워주십시오. 밤마다 마님 코 고는 소리 듣는 것도 지겨워 죽겠습니다. 힘쓰는 일은 제가 도맡아 할 테니 나중에 그릇 팔아서 번 돈으로 장가나 좀 보내주십시오. 뜻밖의 지원군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칠성이는 힘이 장사라 흙 반죽을 떡 주무르듯 했습니다. 셋이 힘을 합치니 작업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경서는 형태를 잡고 칠성이는 물레를 돌리고 분이는 굽을 깎았습니다. 그렇게 보름달이 2번 뜨고 질 무렵 드디어 가마에 불을 지필 준비가 되었습니다. 초벌구이를 위해 빚어놓은 항아리 수십 개가 가마 안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비나이다라 비나이다. 부디 깨지지 말고 예쁘게만 구워지게 해주십시오. 분이는 정화수를 떠놓고 가마 신에게 빌었습니다. 경서가 떨리는 손으로 장작에 불을 붙였습니다. 타닥타닥. 붉은 불꽃이 가마 아가리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불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불을 지키며 온도를 조절해야 했습니다. 부인, 좀 주무시오. 내가 지키겠소. 아니옵니다. 서방님이랑 같이 있을 겁니다. 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경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타오르는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서방님, 만약 이번에 성공하면 우리 나중에 진짜 도예가가 되어서 천하를 유람하며 살까요? 좋지. 부인은 그릇을 팔고 나는 흙을 파고 생각만 해도 신선 노름이 따로 없구려. 그때였습니다. 가마 안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분이와 경서는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안에서 그릇이 터진 것 같소. 온도가 너무 급격히 올라갔나 보오. 경서가 황급히 아궁이를 막으려 했지만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분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안 돼. 내 항아리들. 어떡해. 가마 문을 여는 순간 분이와 경서의 얼굴에는 숯검정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두 눈만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뜨거운 열기와 함께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분이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마 안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수십 개의 항아리 중 성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고 모두 제멋대로 터지거나 갈라져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흑룡독을 흉내낸다고 만들었던 큰 독은 아예 반으로 쪼개져 마치 비웃는 입처럼 쩍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어찌 된 일입니까? 분이가 울먹이자 경서가 깨진 조각 하나를 집어들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불 조절에 실패했소. 초벌구이 때는 은근한 불로 습기를 날려야 하는데 마음이 급해 너무 센 불을 넣은 게 화근이었소. 그때 칠성이가 쪼개진 독 안에서 검게 그을린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도련님, 아씨, 이건 뭡니까? 꼭 탄 고구마 같은데.
그것은 분이가 칠성이 배를 닮았다며 장난스레 만들었던 작은 항아리였습니다. 유일하게 형태가 남아 있었지만 시커멓게 타버려 숫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내 꼴이 딱 이렇구나.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타버린. 경선은 자괴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분이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양반 체면도 버리고 도둑 고양이처럼 밤을 새운 남편이었습니다. 분이는 벌떡 일어나 경서의 손에 묻은 재를 털어주며 짐짓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서방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지 않습니까? 첫 술에 배부르면 그게 어디 사람입니까? 돼지지. 우리는 이제 겨우 첫 숟가락을 떴을 뿐입니다. 분이의 당찬 목소리에 경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이의 얼굴은 눈물 자국과 숯검댕으로 얼룩져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인, 다시 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하면 됩니다. 저 흑룡독도 처음부터 뚝딱 만들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경서는 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느리로서의 쫓겨날 두려움보다 남편의 길을 살려주려는 아내의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고맙소 부인. 내 다시는 약한 소리 하지 않으리다. 두 사람은 다시 흙을 반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칠성이도 말없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세 사람은 낮에는 졸음을 참으며 시치미를 떼고 밤에는 미친 듯이 흙과 불에 매달렸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밤이었습니다. 가마터에는 빗소리와 함께 물레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경서는 젖은 흙을 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인, 흑룡독의 그 검은 빛깔 말이요. 그것은 단순한 유약이 아니요. 도설에 이르기를 하늘의 재를 섞어야만 그 오묘한 흑색이 나온다 하였는데. 하늘의 재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겠소. 그것만 알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분이가 빗물을 받으려 내놓은 깨진 독 조각을 보며 무심코 말했습니다. 하늘의 재라. 혹시 번개 맞은 나무 토막 아닐까요? 예전에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도장을 파면 복이 온다고. 경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벼락 맞은 나무. 그래, 그것일 수도 있겠소. 나무가 순식간에 고열에 타면서 숯이 되면 성질이 변하니까. 경서는 당장 칠성이를 시켜 산 너머 고목나무 숲을 뒤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칠성이가 벼락 맞은 뽕나무 둥치를 구해왔습니다. 경서는 그 나무를 태워 재를 만들고 유약에 섞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르다. 반드시 성공한다. 두 번째 가마에 불이 지펴졌습니다. 이번에는 경서가 불 옆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작 하나를 넣을 때도 숨을 고르고 불꽃의 색깔을 살피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분이는 그런 남편의 등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며 부채질을 해주었습니다. 서방님 덥지 않으세요? 부인이 옆에 있으니 더운 줄도 모르겠소. 오히려 마음이 시원하오. 밤이 깊어가고 새벽 안개가 자욱해질 무렵 가마 안에서 은은한 붉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터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가마가 식기를 기다려 문을 열었습니다. 오! 세 사람은 동시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가마 안에는 수십 개의 항아리가 의젓하게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앙에 놓인 항아리는 검은 빛이 감돌며 윤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흑룡독은 아니었지만 제법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춘 것이었습니다. 성공이요. 부인, 우리가 해냈소. 경서는 분이를 와락 껴안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서방님, 아이고 어지러워요. 호호호. 분이는 남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칠성이도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도련님, 아씨, 이제 저 장가 갈 수 있는 겁니까? 가요? 기쁨도 잠시 사랑채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놈들, 여기서 무엇들을 하는 게냐? 포졸들의 고함에 세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이방이었습니다. 이방은 가마 안의 그릇들을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호, 양반집 선비가 글공부는 안 하고 사기장 노릇을 하고 있었구먼.
이걸 사또 나리가 아시면 아주 좋아하시겠어. 이 이방 어른. 이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심심풀이로. 경서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방은 듣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나라에서 그만 사사로운 가마 운영은 중죄다. 게다가 이방의 눈길이 분이가 쥐고 있던 흑룡독 조각에 머물렀습니다. 저것은 최진사댁 가보인 흑룡독 파편이 아니냐? 그렇다면 소문이 사실이었군. 며느리가 가보를 깨먹고 짝퉁을 만들고 있었다는 게 아니옵니다. 이것은 분이가 나서려 하자 경서가 가로막았습니다. 제 아내는 죄가 없습니다. 다 제가 시킨 일입니다. 제가 도예에 미쳐 아내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서방님, 분이는 경서의 옷자락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오호, 부부애가 눈물겹구나. 여봐라, 이놈을 당장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가라. 사기 도박의 국법을 어긴 죄를 물을 것이다. 포졸들이 경서를 결박했습니다. 분이는 포졸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서방님은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잡아가세요. 비키지 못할까? 포졸이 분이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분이는 흙바닥에 나뒹굴었고 경서는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외쳤습니다. 부인, 걱정 마시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부인은 몸조심하시오. 경서가 끌려간 뒤 분이는 텅 빈 가마터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분이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칠성이가 구해온 벼락 맞은 뽕나무 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방님, 흑흑, 제가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이 잿더미 속에서라도 길을 찾아내겠습니다. 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반쪽짜리 성공과 남편을 구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뿐이었습니다. 관아의 옥사는 습하고 차가웠습니다. 경서는 지푸라기가 깔린 바닥에 힘없이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고된 노역과 신문으로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옥사 밖에서 간수들의 잡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쯧쯧, 저 양반 참 딱하기도 하지. 사또 나리가 이번엔 본보기를 보이겠다며 아주 작정을 하셨던데. 그러게 말이야. 흑룡도 깨먹은 죄에 불법 가마 운영죄까지 겹쳤으니 곤장 100대는 기본이요. 유배 아니면 참수라던데. 경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아니보다 홀로 남겨진 분이가 걱정되었습니다. 부인, 부디 무사하시오. 내 못난 탓에. 한편 분이는 식음을 전폐하고 가마터 잿더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마를 새도 없었지만 그녀는 미친 듯이 깨진 독 조각들을 모으고 분류했습니다. 칠성이가 안타까운 마음에 주먹밥을 내밀었지만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씨, 이러다 상하십니다. 뭐라도 좀 드셔야 서방님도 구하실 거 아닙니까? 칠성아, 나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없다. 서방님이 죽게 생겼는데 밥이 넘어가겠느냐? 분이의 눈은 퀭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할 정도의 집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벼락 맞은 뽕나무 재를 섞어 만든 그나마 성공작이었던 검은 항아리 파편을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방법이 있어. 서방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재가 답이야. 그런데 왜 완벽하지 않은 거지? 무엇이 부족한 거야? 분이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흑룡독이 깨지던 그날 간장이 쏟아져 나오던 그 순간의 냄새, 색깔, 그리고 촉감. 분이가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간장이야. 예, 간장이라니요? 갑자기 웬 밥반찬 타령이십니까? 칠성이가 어리둥절해하자 분이는 벌떡 일어나 칠성이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칠성아, 흑룡독은 그냥 구운 게 아니야. 3대째 내려오는 시간장. 그 간장을 발라서 구운 거야. 그래야 흙 냄새가 사라지고 독 자체가 숨을 쉬면서 맛을 내는 거라고. 분이는 미친 듯이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님이 늘 말씀하셨지. 흑룡독은 살아서 숨 쉰다고. 그게 비유가 아니었어. 분이는 당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장독대에 숨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애지중지하는 3대 시간장 항아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낮에 벌어진 소동 탓에 장독대 주변에는 하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어쩌지? 그때 담벼락 너머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옹야옹. 분이는 번뜩이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어 반대편 담장으로 휙 던졌습니다. 딱! 누구냐? 보초들이 소리난 쪽으로 우르르 몰려간 사이 분이는 날쌘 다람쥐처럼 장독대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고 낡은 그러나 기품 있어 보이는 항아리를 찾아 품에 안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쿰쿰하면서도 달큰한 세월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찾았다. 분이는 시간장 항아리를 치마폭에 감추고 다시 가마터로 달렸습니다. 칠성아, 불을 지펴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분이는 시간장을 유약에 섞고 벼락 맞은 뽕나무재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깨진 흑룡독 조각을 가루로 빻아 흙 반죽에 섞어 넣었습니다. 깨진 독의 혼을 다시 불어넣는 거야. 서방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분이는 밤을 꼬박 새워 물레를 찾습니다. 남편이 가르쳐준 대로, 그러나 남편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녀의 손끝에서 흙이 춤을 추었고 땀방울이 흙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사또가 죄인 신문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사또는 높은 의자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며 경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감히 관의 허락도 없이 가마를 열고 가보를 깨트린 죄를 어찌 갚으려 하느냐. 사또 날이 모든 것은 제 불찰이나 백성을 위한 그릇을 만들고자 했던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시끄럽다. 여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 형리가 곤장을 높이 쳐드는 순간 관아 입구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추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흙투성이가 된 분이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소중히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남루했지만 표정만은 당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또나리, 제 남편을 치려거든 저를 먼저 치십시오. 분이는 마당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또가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년은 또 무엇이냐? 감히 관아 재판에 끼어들다니 목숨이 2개라도 되느냐? 저는 저 죄인의 아내 되는 사람이옵니다. 남편의 죄를 대신 갚고자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을 바치러 왔습니다. 보물? 내년 꼴을 보니 보물은커녕 밥 빌어먹기도 힘들겠구나. 사또의 조롱에 구경꾼들이 킬킬거렸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굴하지 않고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스르륵. 보자기가 벗겨지자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검은 항아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칠흑같이 검으면서도 은은한 붉은 기운이 감돌았고 표면에는 마치 살아있는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무늬가 선명했습니다. 오!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또조차 눈이 휘둥그레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흑룡독이 아니냐? 아니옵니다. 이것은 흑룡독을 뛰어넘는 비룡독이옵니다. 분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 독은 벼락 맞은 나무의 재와 3대째 내려온 시간장의 혼, 그리고 깨진 흑룡독의 뼈가 섞여 만들어진 불멸의 독입니다. 사또나리 시험해 보시지요. 이 독에 물을 담으면 물이 썩지 않고 술을 담으면 하루 만에 천하명주가 될 것입니다. 사또는 반신반의하며 독을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하인을 시켜 물을 채우고 꽃 한 송이를 띄워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시들어가던 꽃이 물에 닿자마자 생생하게 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사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신물에 가까웠습니다. 어떠으냐 사또나리. 이 정도면 제 남편의 목숨값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분이의 당찬 질문에 사또는 헛기침을 하며 슬그머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욕심 많은 사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이 독을 임금님께 진상하면 자신의 출세길이 열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좋다. 내 정성이 갸륵하여 이번만은 특별히 용서해 주도록 하겠다. 대신 이 독은 관아에 압수하여 나라에 바치도록 하겠다.
감사옵니다. 분이는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경서는 풀려나자마자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분이에게 달려왔습니다. 부인, 이 무모한 사람아. 서방님, 흑흑.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구경꾼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최 씨 부인이 군중 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눈가는 젖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법이구나. 내 며느리답다. 최 씨 부인은 조용히 뒤돌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또에게 비룡독을 빼앗기고 풀려난 분이와 경서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칠성이는 억울해 방방 뛰었지만 분이는 오히려 경서의 손을 꼭 잡으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방님, 제가 왜 순순히 독을 내주었는지 아십니까? 글쎄, 부인의 깊은 뜻을 내가 어찌 알겠소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긴 하구려. 분이는 시익 웃으며 품속에서 작은 종이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온나무 진액과 꿀을 섞어 만든 특제 접착제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사실 비룡독 바닥에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굽느라 생긴 흠이었지요. 제가 그 틈을 이 접착제로 메워두었는데 이 녀석은 뜨거운 물이나 술이 닿으면 서서히 녹아내리는 성질이 있답니다. 경서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렇다면, 네. 사또가 욕심에 눈이 멀어 그 독을 임금님께 진상하거나 술잔치를 벌인다면 반드시 사달이 날 것입니다. 분이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며칠 뒤 사또는 자신의 생일잔치에 고을 유지들을 불러 모아놓고 비룡독을 자랑했습니다. 자, 보아라. 이것이 바로 천하제일의 명물 비룡독이다. 여기에 술을 담그면 하루 만에 신선주가 된다지. 사또는 비룡독의 귀한 술을 가득 채우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유지들이 앞다투어 아첨을 떨었습니다. 역시 사또 나리의 덕망이 하늘에 닿아 이런 보물을 얻으셨군요. 잔치는 무르익었고 사또는 기분이 좋아져 직접 비룡독을 들어 술을 따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독의 밑바닥이 툭 터지면서 술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으악. 사또는 쏟아지는 술벼락을 맞고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습니다. 귀한 술은 사또의 비단옷을 적시고 바닥을 흥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지들은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벌개졌고 사또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 고얀 것들이 감히 나를 속여? 사또는 당장 포졸들을 풀어 분이와 경서를 다시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분이와 경서는 이미 이 사태를 예상하고 대비책을 세워둔 뒤였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분이는 기다렸다는 듯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억울해라. 사또 나리께서 우리 집안의 가보를 강제로 빼앗아 가시더니 이제는 관리 소홀로 깨트려 놓고 죄를 덮어 씌우려 하시는구나.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분이의 연기는 일품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독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주인의 정성이 없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영물입니다. 사또 나리의 탐욕이 독을 죽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사또의 횡포에 불만이 많았던 터라 여론은 순식간에 분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맞아, 사또가 욕심이 과했어. 멀쩡한 독이 왜 갑자기 터져? 하늘이 벌을 내린 거야. 그때 경서가 나서서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한양으로 상소문을 올릴 것입니다. 힘없는 백성이라 하여 이리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경서의 당당한 태도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포졸들은 성난 민심에 눌려 감히 두 사람을 체포하지 못하고 쭈뼛거렸습니다. 사또는 보고를 받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분이와 경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분이는 바짝 긴장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뒷짐을 지고 마당을 서성이다가 두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관아까지 가서 아주 큰 구경거리를 만들었더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님. 가문의 명예를 더럽혀서. 명예. 최 씨 부인은 콧방귀를 뀌더니 갑자기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던졌습니다. 그것은 묵직한 전대였습니다. 이걸로 빚을 갚아라. 예.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또 놈이 내 며느리를 괴롭힌 위자료다. 내 비록 너를 쫓아내려 했으나 내 식구가 남에게 당하는 꼴은 못 본다. 알고 보니 최 씨 부인은 사또가 독을 깨뜨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관아로 쳐들어가 갑오를 훼손했으니 물어내라며 호통을 쳐 돈을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민심이 흉흉한 데다 최 씨 부인의 기세에 눌려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분이는 감동하여 최 씨 부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진작에 쫓아내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허나 내가 만든 그 비룡독이라는 것 제법 쓸만해 보이더구나. 최 씨 부인의 말에 분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아직 멀었다. 흑룡독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 허나 내가 그 독을 만들기 위해 쏟은 정성, 그리고 남편을 살리려던 그 기백은 뭐 봐줄만 하더구나. 최 씨 부인은 헛기침을 하며 돌아섰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에 대한 인정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분이와 경서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방님 들으셨어요? 봐줄만 하다고 하셨어요. 그래 부인. 우리가 해냈소.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암행어사는 깐깐하기로 소문난 바로 경서의 어릴 적 라이벌이자 원수지간인 박서생이라는 자였습니다. 분이와 경서의 작은 승리도 잠시 분원 마을에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무시무시한 저승사자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것입니다. 그 저승사자의 정체는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 아니 정확히 말하면 경서와 서당 동기였으나 사사건건 경서를 괴롭히고 무시했던 앙숙 박서생이었습니다. 박서생은 과거 급제 후 승승장구하여 암행어사까지 되었으나 어릴 적 경서에게 너는 흑장난이나 하니 평생 백정 노릇이나 할 게다라고 악담을 퍼부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고을에 나타났다는 것은 경서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 분이와 경서가 가마터에서 새로 구운 그릇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짝퉁 독을 만든다는 곳인가? 비꼬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낡은 삿갓을 쓰고 허름한 옷을 걸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박서생? 경서가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서생은 삿갓을 벗어던지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다가 이경서. 꼴을 보니 내 예언이 맞았구나. 흑투성이가 되어 천한 것들과 어울리고 있으니 말이다. 말 조심하시오. 여기는 신성한 가마터요. 신성? 웃기는 소리. 내 듣자 하니 내 놈이 사또와 결탁하여 백성들을 속이고 가짜 독을 팔아치웠다지. 내 오늘 내 놈의 죄를 낱낱이 밝혀 국법의 엄중함을 보여주마. 박서생은 품에서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5마리의 말이 그려진 오마패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역졸들이 우르르 몰려와 가마터를 포위했습니다. 분이는 깜짝 놀라 경서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무슨 행패입니까?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다니요. 죄가 없는지는 내가 판단한다. 여봐라, 이놈들을 당장 옥에 가두고 가마터는 봉인하라. 다시 옥살이를 하게 된 경서는 절망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저자는 나를 파멸시키려고 온 것이오. 이번엔 정말 끝인 것 같소. 하지만 분이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옥방 창살을 붙잡고 눈을 빛냈습니다. 서방님,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저자가 서방님을 미워하는 것은 알겠으나 암행어사라면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본분 아닙니까? 우리가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분이는 옥졸에게 부탁하여 칠성이를 불렀습니다. 칠성아, 지금 당장 마을 사람들을 모아다오. 그리고 사또가 숨겨둔 장부를 찾아라. 장부요? 그래.
사또가 그동안 비룡독을 팔아먹고 챙긴 뒷돈을 적은 장부가 분명 있을 것이다. 박 서생은 서방님을 잡으러 왔지만 더 큰 먹잇감인 사또의 비리를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칠성이는 밤새도록 동분서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이와 경서가 억울하게 잡혀갔다는 소식에 분노하여 관아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그릇쟁이들을 풀어내라. 진짜 도둑놈은 사또다. 한편 박 서생은 사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사또는 박 서생에게 뇌물을 바치며 굽신거렸습니다. 어사나리 그 이경서라는 놈이 아주 악질입니다. 제가 그놈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는지 모릅니다. 그래. 내 그놈을 아주 요절을 낼 작정이네만. 박 서생은 뇌물 상자를 겼는지라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칠성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사나리,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요. 칠성이는 사또의 집무실 마룻바닥 밑에서 찾아낸 비밀 장부를 박 서생 앞에 던졌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건 박 서생이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사또가 백성들을 수탈하고 심지어 조정에 바칠 곡물까지 빼돌린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놀랍게도 박 서생의 먼 친척이 사또와 결탁하여 이득을 취한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박 서생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원한과 공적인 임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경서를 죽이자니 사또의 비리를 덮어야 하고 사또를 치자니 경서를 살려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옥에 있던 분이가 끌려나와 박 서생 앞에 섰습니다. 어사나리 서방님은 죄가 없습니다. 만약 서방님을 벌하신다면 이 고을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사나리의 명성에도 먹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분이의 말에 밖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박 서생은 백성들의 기세에 눌렸습니다. 게다가 사또의 비리는 너무나 명백하여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젠장, 운 좋은 놈 같으니라고. 박 서생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탐관오리 사또를 당장 파직하고 압송하라. 그리고 이경서와 그 처는 무죄 방면한다. 와!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또는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고 경서와 분이는 풀려났습니다. 박 서생은 떠나기 전 경서에게 다가와 툭 내뱉었습니다. 내 놈이 잘나서 봐준 게 아니다. 백성들이 무서워서 봐준 게야. 그리고 내 처가 보통 내기가 아니더구나. 복받은 줄 알아라. 박 서생은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경서는 멀어지는 박 서생의 뒷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맙네 친구. 아니 어사나리. 분이와 경서는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요 부인. 이제 진짜 시작이요. 박 서생이 남기고 간 말이 있지 않소? 진짜 흑장난을 해보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방해꾼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분이와 경서에게는 진짜 도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최씨 부인에게 인정받고 흑룡독을 능가하는 전설의 명기를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요 서방님, 가마에 불을 지피러.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다시 가마터로 향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하늘로 승천하는 두 마리의 용처럼 보였습니다. 박 서생의 말대로 분이와 경서는 진짜 도예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가시밭길보다 더 험했습니다. 비룡독은 우연히 빚어낸 기적일 뿐 다시 똑같은 그릇을 만들어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분원 마을은 단풍으로 붉게 물들었지만 분이와 경서의 얼굴은 수심으로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서방님 아무래도 흑배합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번엔 칠성이가 실수로 쏟은 잿물이 섞였는데 이번엔 너무 깨끗해요. 아니요 부인. 불 조절이 문제요.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불길이 춤을 추니. 두 사람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칠성이는 이제 반 도공이 다 되어 흙맛만 봐도 어디 흙인지 알아맞힐 정도가 되었습니다. 퇴퇴. 이건 저기 아랫마을 노늘기구만요. 찰기가 너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서가 도서를 덮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부인, 우리가 흑룡독을 흉내 내려고만 했지 그것을 뛰어넘을 생각은 못했소. 흑룡독이 검은 용이라면 우리는 비룡독, 즉 날아오르는 용을 만들어야 하오. 그러려면 흙에 날개를 달아주어야 하오. 흙의 날개라니요? 바로 뼈가루요. 동물의 뼈를 태워 섞으면 그릇이 가벼워지면서도 단단해진다 하였소. 그날부터 두 사람은 온 동네를 돌며 소뼈, 닭뼈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양반댁 부부는 이제 백정 노릇까지 하려나 봐.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뼈를 태워 가루를 내고 그것을 흙과 섞어 반죽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날 가마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번에는 최 씨 부인도 가마터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팔짱을 끼고 지켜볼 뿐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3일 밤낮으로 불을 떼고 다시 3일을 기다려 가마 문을 열었습니다. 부인, 준비됐소? 네, 서방님. 두 사람은 떨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칠성이가 조심스레 가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칠성의 비명 같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님, 도련님, 이것 좀 보십시오. 칠성이가 들고 나온 항아리는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검은색이 돼 투명하고 붉은 기운이 감돌돼 맑았습니다. 두드리면 챙하고 맑은 쇳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흙으로 빚은 것이 아니라 마치 보석을 깎아 만든 듯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다가와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은 흑룡독이 아니구나. 분이와 경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비룡이다. 흑룡이 땅을 지키는 용이라면 이 독은 하늘로 비상하는 용이로구나. 최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 항아리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내 평생 이런 명기를 보게 될 줄이야. 장하다 내 아들. 그리고 고맙다 며느리야. 최 씨 부인은 분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분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시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님, 흑흑. 경서와 칠성이도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임금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친히 비룡독을 진상하라 명하셨습니다. 분이와 경서는 비룡독을 수레에 싣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대궐 마당에서 임금님 앞에 비룡독을 바치자 임금님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천하의 명물이로다. 이 그릇에 담긴 것은 물이 아니라 백성의 땀과 눈물이니 짐이 어찌 귀히 여기지 않겠느냐. 임금님은 경서에게 벼슬을 내리고 분이에게는 정경 부인의 칭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룡독은 왕실의 보물로 지정되어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분이와 경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가마터에서 흙을 만지며 살았습니다. 영감, 저기 날아가는 나비 좀 보세요. 꼭 우리 젊을 때 그 나비 같지 않아요? 허허, 임자도 참. 그 나비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이런 호사를 누렸겠소. 그 나비가 우리 은인이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들의 뒤로 수많은 제자들이 물레를 돌리고 있었고 가마에서는 힘차게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장독대를 깨먹던 마의 손 며느리는 이제 흙으로 세상을 빚는 신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내고 피어난 찬란한 사랑과 희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광주 분원 마을의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으니 혹시 그곳을 지나가거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가마터의 불꽃 속에서 분이와 경서의 웃음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